청와대가 잠시 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마지막 대국민 브리핑을 갖습니다. 오늘은 정치권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권력 구조 형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더 주목됩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자문을 한 국민헌법자문특위위원으로 활동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교수님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반가운데 일단 헌법자문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지금 개헌안이 어제 나오고 그제 나오고 오늘도 나오는데 자문했던 그 내용이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 요지가 발표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저기 자문위에서 올린 자문안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문위가 그냥 33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 다양한 개헌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한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를 존중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자문위 안에도 단일안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안, 2안, 심지어 4안까지 있는 쟁점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발표가 됐고 오늘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우선 조 의원님께 어제까지 발표된 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개헌 발단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그게 뒤로 좀 밀려가지고 그리고 정부 안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에 관한 의지가 그렇게 당초보다 강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점 포함해서 내용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리당략적으로 다투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때 개헌 투표는 물 건너가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 개헌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선거 정략적 차원으로 이렇게 실종돼 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더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 말씀 이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나마도 그동안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각각 어떤 그 개헌에 대한 필요성 또 시기적인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암묵적 합의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이렇게 표결하기는 무리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국회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안을 만들었고 또 국민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시민단체들이나 시민운동에서 일정한 성과의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하시는 안이 완결적이거나 최종적으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하나하나를 이렇게 국민에게 선보임으로써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헌법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국회에게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충격을 줄 수 있고 그런 시너지 과정 통해서 최소한 올해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표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방선거 때 또 5월 23일 이전에 뭔가 마무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국민적 개헌의 열망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기존에 만든 안들을 또 국회가 또 여야 할 것 없이 또 보완해서 안을 주면 또 더 나은 안이 또 국회 중심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계기에 있어서는 국민을 차분하게 개헌에 대해서 개헌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1시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정부 개헌안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한 6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을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정부가 발의를 하겠다는 개헌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 꼭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보면 수도 조항이 신설됐다. 아마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 텐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텐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이게 어떤 의미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일단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 이전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국회를 통해서 신행정 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도를 이전하려 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이 들어가서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 예.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조항에는 없지만 예.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사항이고 관습헌법의 형태로 예. 헌법 조항은 행간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있다고 봐야 된다. 예. 그래서 헌법의 수도를 서울로 보는 그런 관습헌법이 있는데 처음 나온 개념이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률 제정으로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은 그러한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실질적인 위헌의 근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즉 수도에 관한 것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다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행정 수도를 옮길 때는 예. 그것을 헌법 개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죠. 또 이것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포석의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 통일이 되면 수도를 옮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개헌을 해야 되는 것보다 국회 법 개정으로 수도를 옮기면 더 수도 이전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통일을 대비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걸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더라고요.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쪽 여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임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헌법 개정 과정에서 예. 이제 헌법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정부 안의 취지인데 문제는 지난번 임 교수님 언급하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결정 내용이 수도 기본적인 뭐냐면 수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헌법적인 사항이다. 헌법적인 레벨의 사항이다. 헌법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다. 예. 이거는 거의 헌법 명문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적 차원의 수준에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 의식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그 논리적으로 관습헌법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했거든요. 예. 그 이번에 헌법 개정 과정에서 가령 그게 이제 법률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예. 정부 안은 그래 돼 있지만은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는 거는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수도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산업적으로 또 국민 개개인의 삶과 이해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헌법적으로 다룬다는 거는 거의 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다뤄야 된다는 뜻이고 법률로 다룬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그 국회 표결 그 기준대로 하면은 과반수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제적에 151명이 출석해가지고 76명이 찬성하면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76명이 찬성하면 수도를 바꿀 수 있다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법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때 이 그 개정 헌법안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럼 국민 전체 총의를 모아야 되고 국회에서 하더라도 제적의 3분의 2가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네. 아니면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든가 또는 과반수 출석하더라도 출석의 3분의 2 그러니까 가중치를 해서 다뤄야 되는 엄격하게. 사항이다. 이렇게 민심이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개정 논의 과정에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어려운 나라도 없거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헌법이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이제 동의해서 쉽게 갈 수 있다면 여야가 성숙한 정치 문화에 의해서 어떤 부분적인 개정,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국민들 편 속에서 이렇게 잘 원활히 소통된다면 이런 부분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헌법 한 번 고친다는 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사실은 또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정부를 만든 사람이 필요한 국민 합의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헌법의 성문화에 기초된다면 사실은 겉돌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대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이제 그만큼 수도 이전이 가볍다라는 측면으로 내려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헌법에서 다룰 만큼 중요한 측면이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국민들이 합의해도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안 해주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정략적 차원에서 계속 내용은 떠나서 시기도 합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또 국민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네. 정치권이 걸림돌이 되는 이 차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 고민 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뭐 세종시로 옮긴다 그런 예. 차원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라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뭐 철원이 될지 뭐 개성이 될지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네.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헌법 한번 바꾸게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는 예. 어떻게 뭔가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오늘 들어봤는데 좀 어떻게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그리고 예. 국가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국민 개헌이다. 최종적으로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는 예. 것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또 헌법재판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또 대통령 연임제, 예. 또 실제적으로 어떤 그 총리의 권한 강화, 선거 연령 인하, 뭐 정부의 입법권의 제약, 예. 또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문제까지 전체적인 아마 오늘 발표한 것이 오히려 어저께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국회의 관심과 예. 그 말하자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권력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뜨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가 주도권을 다시 쥐고 이 토론을 통해서 발의해달라 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국회에서 쟁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말하자면 국회에서 총리를 예.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변형된 어떤 그 의원내각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4년 영임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골간을 통해서 예. 그야말로 어떤 정부 또 정치 어떤 그 비례대표성을 확대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좀 많이 예고됐었던 권력구조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그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그 발단이 예.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탄핵 사태, 또 그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종말, 예. 또 지금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인식 때문에 예. 이거는 국가를 퇴행시키는 제도다 해서 이걸 어떻게든 개혁해야 된다, 혁파해야 된다라고 시작했다는데 다른 논의들이 기왕 헌법 개정하는 김에 이것저것 좀 손보자 해서 논의 들어왔는데 핵심이었던 정부 형태 그중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 분산 예.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렇게 본다면은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권한을 이제 분권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아예 체제 자체를 정부 형태를 의원내각제나 예. 의원정부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은 지금 청와대 생각처럼 4년 중임으로 하되 권한을 확 축소하는 예. 방법도 그것도 그 분권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분권에 대한 대안이 이번에 분명히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위협한 게 대통령 권한 축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이 첫째는 그 정부의 권한 중에서 법률안 제출권이라든가 예산권을 국회에다 확실히 넘기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에 대한 이 분명한 제시가 없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인사권 위주로 또 많습니다. 예. 네. 인사권에 대해서 헌법에는 예를 들면 국무위원도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건 다 그냥 껍데기로 돼 있고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총리는 그냥 그 임명받은 리스트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올리는 이거를 어떻게 헌법에 맞게 헌법 규정대로 운영할 것인가 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갖다 실효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안이 없는 거. 또 대통령의 권한, 인사 권한이 이런 그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공기업이라든가 예. 더 나아가서는 사기업의 CEO까지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 미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고 예를 들면은 그 대법관도 예.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게 돼 있고 예. 감사위원도 감사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다 작업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우리 헌법 절차법이 없어 놓으니까 헌법에는 분명히
기관 장애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정무적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다 대통령 뜻대로 다 하는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헌법 절차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안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저항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그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적이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대안이 없는 거. 이런 부분이 분권, 대통령 권한, 저항직 대통령 폐해 개혁에 대한 이 국민의 기대에 좀 미흡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 의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 교수님께서 일단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안을 좀 저희가 만들었고 우리 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그리고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정부 형태에 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유지를 가장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해서 국무총리의 사실상의 그 내치에 관한 실권을 주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 정립된 개념은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혹은 이원 집정부제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개헌안에서 분명히 한 것은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국무총리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고 그 총리가 대통령과 같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면서 특히 내치에 관해서는 대통령보다 총리가 권한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헌안에 정부 형태와 관련된 주된 골자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변화된 점은 대통령 임기인데요. 그게 과거 지금 현행 헌법에는 5년 단임제인데 이것을 4년 연임제로 바꿔서 4년의 임기 후에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임기 조항을 바꾼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도 명백히 했습니다만 그 바뀐 대통령 임기 조항은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헌법 129조 2항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제안할 당시에 만약에 그 개헌안의 내용 중에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막으려고 505 헌법부터 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있어서 원래도 문 대통령에게는 4년 연임 이게 적용되지 않는데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에 아예 이것을 못 박아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